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범인은 너다입니다. 범인은 너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술자가 교활한 인간의 속임수를 파헤친다는 이야기로 겉으론 웃고 있으면서도 속에는 증오를 감추고 있는 인간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범인은 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틀베러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제부터 나는 오이디푸스 역을 맡기로 한다. 레틀베러 기적을 일으킨 속임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하려 한다. 그 기적은 유일무이하며 진실하다. 또한 누구나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명한 현상으로서 레틀베러 지방의 무신론에 분명한 종지부를 찍었다. 이 사건은 어울리지 않게 가벼운 어조로 논하는 것이 다소 유감스럽지만 1800모모년 여름에 일어났다. 그 지방의 가장 덕망 있는 부호 가운데 한 사람인 바나바스 셔틀워드 씨가 의혹의 상황에서 며칠 동안 실종되었다. 셔틀워드 씨는 어느 이른 토요일 아침 말을 타고 레틀베러를 떠나며 모모시로 간다고 했다. 그곳은 15마일 거리에 있는 도시이며 셔틀워드 씨는 그날 밤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2시간이 지나 주인은 물론 안장도 없이 말만 돌아왔다. 말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온몸에 진흙이 뒤덮여 있었다. 이런 상황들을 접한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하루가 지나 일요일 아침이 되어도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자 레틀베러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어 그의 사체를 찾아 나섰다. 이 수색의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찰스 굿펠로우 씨였다. 그는 셔틀워드 씨의 친한 친구였다. 사람들은 그를 찰스 굿펠로우 혹은 올드 찰리 굿펠로우라고 불렀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이름 자체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개방적이고 남자답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듣기 좋은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에 늘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한 눈을 가졌다. 난 양심이 깨끗하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열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죠. 라고. 그러므로 인심 좋고 대담한 무대에 살아있는 신사들은 모두 찰스라는 이름임에 분명하다. 올드 찰리 굿펠로우. 그는 레틀베러에 온 지 6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이곳 레틀베러의 모든 인사들과 알고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남자들은 그의 꾸밈없는 말에 매료되었으며 여자들로 말하자면 그에게 감사받을 일은
무엇이든 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세례받은 찰스라는 이름과 최상의 추천서라는 말처럼 순진무구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셔틀워드 씨가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며 레틀베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는 올드 찰리 굿펠로우와는 마치 형제처럼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웃에서 살았다. 하지만 셔틀워드 씨가 올드 찰리 굿펠로우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설령 방문한다 해도 굿펠로우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친밀해서 갔다. 올드 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구를 보기 위해 서너 번씩 셔틀워드 씨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셔틀워드 씨의 집에서 자주 아침을 먹거나 차를 마셨다. 때론 저녁까지 먹곤 했다. 두 사람이 한 번 식사하는데 없어지는 포도주 양은 거의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올드 찰리가 좋아하는 포도주는 샤토 마르고였다. 셔틀워드 씨는 찰리가 이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이 들어가고 술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위트가 등장하자 그는 친구의 등을 두드렸다. 이보게 올드 찰리, 이상한 일이지만 자넨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원기왕성한 사람일세. 그렇듯 포도주를 포금하니 샤토 마르고를 큰 상자로 선물하지 않으면 벌 받겠는걸. 그럼 그렇지. 셔틀워드 씨는 말을 덧붙이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래. 이런 말을 빠뜨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그럼 그렇지. 바로 오늘 오후에 가장 좋은 포도주 2상자를 시내에 주문해서 자네에게 보내주지. 하고 말고. 자넨 아무 말할 필요 없네. 이제 끝났네. 며칠 지나면 손에 들어올 테니 자네가 찾지 않을 바로 그때. 셔틀워드 씨의 호기에 대해 말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친애의 이해 관계가 싹터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 문제의 일요일, 셔틀워드 씨가 살해당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을 때 올드 찰리 굿펠로우만큼 심하게 충격받은 사람은 없었다. 말이 주인도 안장도 없이 가슴에 피를 흘리며 돌아왔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그는 죽은 이가 마치 자신의 형제나 되는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듯 온몸을 떨었다. 처음에 그는 너무 큰 비탄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또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해 소란 피우지 말고 당분간 기다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설득했다. 다시 말해, 한 2주 혹은 한 2달 정도 후 셔틀워드 씨가 자연스럽게 돌아와 말을 먼저 보낸 이유를 설명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형세를 관망하고 늦장을 부리는 이러한 성향은 너무도 큰 슬픔에 사무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법이다. 그들의 마음은 마비되어 어떤 행동도 하기 두려워한다. 마치 노부인처럼 침대에 조용히 누워 그들의 슬픔을 달래는 것이다. 즉, 그들은 고통을 반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레틀베러 사람들은 올드 찰리의 지혜와 분별력을 높이 평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존중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소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동의했다. 결국 이것이 일반적인 결론이 되었다. 그러나 다소 성격이 급한 한 젊은이가 매우 의심스러운 말을 던졌다. 바로 셔틀워드 씨의 조카였다. 페니 패더라는 이름의 그 조카는 조용히 앉아있자는 말 따윈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즉시 찾아낼 것을 주장했다. 이것이 그가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때 바로 굿펠로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표현이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올드 찰리의 말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페니 패더 씨는 부자 삼촌의 행방불명과 관계된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아서 삼촌이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거리낌 없이 단언한단 말인가. 그러자 여러 사람들 사이에, 특히 올드 찰리와 페니 패더시 사이에 말다툼이 오갔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호감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삼촌 집에서 올드 찰리가 지나치게 방종하게 구는 것을 보고 페니 패더씨는 그를 때려 눕힌 일까지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올드 찰리는 모범적일 정도로 온화하고 자비롭게 행동했다. 그는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차림새를 바로 했을 뿐이었다. 그는 전혀 보복하지 않았다. 다만 시기를 봐 모두 갚아주지 라고 몇 마디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분노의 표시였을 뿐 화를 풀면 금방 잊어버릴 것이었다. 레틀베러 사람들은 페니 패더씨의 설득으로 마침내 실종된 셔틀워드 씨를 찾아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우선 이 결정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수색팀을 나누어 주변 지역을 좀 더 샅샅이 뒤지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올드 찰리가 어떤 교묘한 근거를 대서 그것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설득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결국 페니 패더 한 사람을 제외한 레틀베러의 모든 사람들은 한데 뭉쳐 수색에 나섰다. 올드 찰리가 길을 앞장서 수색팀을 이끌었다. 사실 길을 찾아 나서는데 올드 찰리만한 적임자가 없었다. 그는 살쾡이처럼 민첩하게 길 안내를 맡았다. 그가 안내하는 대로 그 근처에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막다른 함정과 골목들을 들쑤시고 다녔다. 그 일은 거의 일주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셔틀워드 씨의 흔적은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흔적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먼저 말굽 자국이, 그것은 다소 특이했는데 발견되었다. 레틀베러에서 동쪽으로 3마일 정도 도시로 향하는 큰 길에 나 있었다. 여기에서 말 발굽은 숲을 지나 옆길로 들어갔다. 그 옆길은 다시 큰 길로 돌아오는 반마일 정도의 지름길이었다. 이 좁은 길 아래로 말 발굽을 따라가자 사람들은 마침내 물 웅덩이에 이르렀다. 물 웅덩이는 오른편의 가시덤불로
반은 가려져 있었는데 웅덩이 맞은편에서 발자취가 사라졌다. 그러나 웅덩이 주변에는 어떤 몸부림 같은 자국이 나 있었으며 어떤 크고 무거운 것이, 사람보다 훨씬 무겁고 큰 것이 좁은 길에서부터 웅덩이까지 끌려간 것 같았다. 웅덩이를 2번이나 조심스럽게 훑어봤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람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굿 펠로우 씨는 계시라도 받은 듯 웅덩이에서 물을 퍼내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그의 슬기로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물 웅덩이는 빠르게 바닥이 드러났다. 바닥을 드러낸 진흙 가운데 검은 실크 벨벳 조끼가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페니 페더씨의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조끼는 많이 찢겨진 채 피로 얼룩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셔틀 워드 씨가 시내로 떠나던 아침 페니 페더씨가 그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셔틀 워드 씨가 실종된 이후 그가 그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태는 이제 페니 페더 쪽으로 매우 심각해졌다. 그에 대한 의심이 더욱 분명해진 것은 그가 어떤 변명의 말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체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굿 펠로우의 관대함은 이와 대조를 이루어 빛을 발했다. 그는 페니 페더를 온정 넘치는 말로 변호했다. 그는 셔틀 워드 씨의 상속자인 이 젊은이가 자신을 모욕했던 것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페니 페더 씨에게 불리한 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가 양심적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몹시 당황스러운 이 일의 최악의 사태를 누그러뜨릴 심정입니다. 그렇게 그는 머리와 가슴으로 약 1시간 정도 얘기해 나갔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사태를 냉정하게 관찰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를 도우려는 성마름 때문에 뜻밖의 사고나 불의 같은 번거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의도를 관철시키기보다는 그 의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그 순간 올드 찰리의 연설도 그렇게 되었다. 그는 페니 페더를 열심히 변호할 의도였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자신도 모르게 직접적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의 말은 이미 의심받고 있는 이의 의혹을 가중시켜 사람들의 노여움만 더 커지게 했다. 그가 저지른 가장 기묘한 실수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 존경스러운 노신사 셔틀 워드 씨의 상속자라고 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셔틀 워드 씨가 2년 전에 그 조카에게 의를 끊겠다고, 그 조카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다. 위협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 위협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레틀베러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했다. 그러나 올드 찰리의 말로 사람들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위협이 단지 위협에 그쳤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퀴 보노라는
당연한 의문. 그 끔찍한 범행을 그 젊은이의 몫으로 만든 조끼보다 더 근거 있는 의문이 나왔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잠시 이야기에서 벗어나 내가 사용한 너무나 짧고 간단한 라틴어 문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장은 오역되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퀴 보노. 퀴 보노는 온갖 재치 있는 장편 소설이나 그 이외의 작품들, 예를 들어 세실의 저자, 고 부인의 작품들 속에 나온다. 그녀는 카르디아어에서 치카소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어를 인용하는데 백포 씨의 체계에서 도움을 받았다. 온갖 재치 있는 장편 소설이라 했는데 블루워, 디킨스에서부터 터너 페니, 에인즈워드에 이르는 소설들 속에 퀴 보노라는 두 마디의 라틴어는 무슨 목적으로 혹은 무슨 이익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이다. 퀴는 누구에게이고 보노는 이득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한 법률 용어로 그의 행위의 가능성이 그 개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퀴 보노라는 의문은 바로 페니 페더시를 끌어들였다. 그의 삼촌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그에게 을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유언장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고쳐졌다면 용의자 측의 유일한 살인 동기는 당연히 복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을을 이으려는 삼촌의 호의에는 거스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언장은 고쳐지지 않았으며 유언장을 고치겠다는 위협이 조카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여기에서 범행의 강력한 동기가 나타난다. 훌륭한 레틀베러 시민들은 그렇게 현명하게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페니 페더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사람들은 좀 더 수색한 뒤 그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열성적으로 앞장서 가던 굿펠로우 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풀 위에 어떤 작은 물체를 집어 올리는 것이었다. 서둘러 살펴본 뒤 그것을 감추려는 의도인 양 자기 외투 주머니에 넣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했다. 그가 집어 올린 물건은 스페인제 주머니 칼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페니 페더의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게다가 그의 이니셜이 손잡이 위에 새겨져 있었다. 칼은 뽑힌 채 피가 묻어 있었다. 이제 조카의 유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레틀베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 즉시 치안 판사 앞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사태는 다시 불리한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셔틀워드 씨가 실종된 날 어디 있었냐는 물음에 그는 몹시 거만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는 굿펠로우 씨의 현명함으로 피 묻은 조끼가 발견되었던 물 웅덩이 근처에 라이플 총을 가지고 사슴 사냥을 갔었다고 말했다. 굿펠로우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신문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신이 그에게 내린 신성한 의무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페니 페더에 대한 진정한 애정으로
그를 구하려고 했다. 그는 페니페더에게 너무나 불리해 보이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상상력으로 갖은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분명하고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굿펠로우는 비록 자신의 가슴이 터진다 해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셔틀 워드씨가 시내로 출발하기 전날 오후 그는 굿펠로우가 있는 곳에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다음날 시내로 가는 것은 농상은행에 거금을 예치하러 가는 것이며 원래 유언장을 무효로 하고 그에게는 1실링을 주고 을을 끊겠다고 했다. 판사는 그가 말한 것이 모든 면에서 사실인지 대답하라고 피고에게 엄숙하게 요구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놀랍게도 페니페더 씨는 그렇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판사는 이제 삼촌 집에 있는 피고의 방을 수색하기 위해 두 경관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판단했다. 이 수색에서 두 경관은 젓갈색 가죽 지갑을 가지고 즉시 돌아왔는데 그것은 셔틀워드 씨가 수년 동안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귀중한 내용물은 없었다. 판사는 피고에게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혹은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여러 차례 신문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페니페더 씨는 그 사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고 완강히 버텼다. 경관은 피고의 침대 주변에서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셔츠와 손수건을 발견했는데 모두 피해자의 피로 끔찍하게 더럽혀져 있었다. 이 시점에서 관심사는 다시 피해자의 말로 옮겨졌다. 이 말은 이미 총상을 입어 마구간에서 죽었다. 굿펠로우는 총알을 찾아내기 위해 가능하다면 즉시 죽은 말을 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졌다. 피고의 유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굿펠로우는 말 가슴의 총알 구멍에서 총알을 찾아냈다. 그것은 페니페더 씨의 라이플 총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 총알이 발견되자 판사는 더 이상 증언을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이 사건에서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한 뒤 피고를 판결에 넘겼다. 이 가혹한 처치에 굿펠로우는 온정 있게 항의했다. 올드 찰리 편에서의 이러한 너그러움은 레틀베러에 그가 머물며 변함없이 보여주었던 상냥하고 기사도적인 행동에 들어맞았다. 굿펠로우는 너무나 동정심에 겨워 있었으므로 그 젊은이를 위한 보석을 신청할 때 자신에게는 단 1달러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이 범행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페니페더는 모든 레틀베러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다음번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굿펠로우의 양심 때문에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몇몇 추가된 명백한 사실들로 더 분명해진 이 연속적인 상황 증거는 너무나 굳건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협의도 하지 않고 1급 살인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그 불쌍한 젊은이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가차없는 법의 복수를 기다리기 위해 지방 형무소로 압송되었다.
그러는 한편 올드 찰리 굿펠로우는 그의 존귀한 행동으로 레틀베러 사람들과 예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이전보다 10배는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받은 호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조촐한 친목회를 자주 열곤 했다. 이 친목회는 재치와 쾌활함이 넘쳤다. 물론 고인이 된 절친한 친구의 조카에게 드리워진 불행하고 음울한 운명이 가끔 기억나 약간 열기가 식어버리긴 했지만 어느 날씨 좋은 날 이 관대한 노신사는 다음의 편지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놀랐다. 찰스 굿펠로우 기하 아래입니다. 존경하는 고객 바나바스 셔틀워드 씨로부터 약 2달 전에 주문받은 보라색 봉인 샤토 마르고 한 상자를 귀하의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자에는 번호가 가장자리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HFB 회사 모모시 1800 모모년 6월 21일 추신 포도주 상자는 이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마차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셔틀워드 씨에게 인사 올립니다. HFB 회사. 사실 굿펠로우는 셔틀워드 씨의 죽음 이후 그가 약속한 샤토 마르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특별한 신의 섭리로 여겼다. 그는 너무나 기뻐했으며 너무 기쁜 나머지 다음날 레틀베러 사람들을 초대해 만찬회를 열기로 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는 만찬 직전까지 포도주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친구들을 불러 2달 전에 주문하여 내일 도착하는 아주 양질의 부드러운 포도주를 같이 마셔달라고 했다. 왜 올드 찰리가 그의 옛 친구의 선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지 난 종종 혼란스러웠다. 그가 침묵한 이유를 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겐 분명 그럴듯한 대단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 다음 날이 되어 굿펠로우의 집에 잘 치장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 아마 레틀베러 사람들의 반은 왔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혹스럽게도 올드 찰리가 대접한 거나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늦은 시각까지 샤토 마르고는 도착하지 않았다. 하나 결국 그것은 왔다. 그러나 그 상자는 괴물같이 컸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으므로 테이블 위에 올려 내용물을 꺼내자고 결정했다. 말하자마자 실행에 옮겨졌다. 나도 거들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병과 잔을 지우고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렸다. 그 사이 병과 잔이 몇 개 깨어졌다. 상당히 취해 있던 올드 찰리는 얼굴이 벌개진 채 우스꽝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식탁 맨 앞자리에 앉아 그 보물을 개봉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그는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유리병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다. 잠시 소란이 있은 다음 이런 비슷한 경우에 등장하는 아주 깊은 정적이 깃들었다. 뚜껑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무척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끈을 집어넣고 망치로 서너 번 가볍게 두드리자 상자 뚜껑 윗부분이 갑자기 튕겨 올라갔다. 그와 동시에 상처와 피투성이로 얼룩진 셔틀워드 씨의 주검이 튀어 올라와 굿펠로우
바로 맞은편에 앉은 자세로 고정되었다. 주검은 부패하고 빛을 잃은 눈으로 굿펠로우의 얼굴을 똑바로 서글프게 잠시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음성으로 범인은 너다 라고 말한 뒤 이제 온전히 만족한 듯 테이블 옆으로 쓰러져 사지를 약하게 떨었다. 일어난 광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문으로 창으로 내몰렸다. 그곳에 있던 억센 남자들도 이 완전한 공포에 기절해버렸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눈은 굿펠로우를 향했다. 그는 술에 취해 벌겋던 얼굴에 핏기를 잃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내가 1000년을 산다 해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잠시 동안 그는 대리석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비참하고 끔찍한 자신의 넋을 생각하는데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눈은 결국 갑자기 외부 세계로 향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와 어깨를 테이블에 무겁게 떨구었다. 그리곤 시체에 다가가 이 끔찍한 범행에 대해 격렬한 말투로 상세히 털어놨다. 그가 말한 것은 대강 이러했다. 그는 물 웅덩이 근처까지 피해자 셔틀 워드실에 따라갔다. 그곳에서 총으로 말을 쏜 다음 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지갑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말 위에 셔틀 워드씨의 시체를 얽어매어 숲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 조끼, 주머니 칼, 지갑, 총알은 페니 패더에게 복수할 의도로 일정한 장소에 숨겨놨다. 피 묻은 손수건과 셔츠도 마찬가지로 숨겼다. 그 섬뜩한 독백이 끝날 무렵 그 죄인의 말은 공허해졌다. 고백이 끝나자 그는 일어나 테이블로부터 뒷걸음치며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었다. 이 시기 적절했던 고백을 이끌어낸 방법은 효과적이었지만 실제로 매우 단순했다. 굿펠로우의 지나친 솔직함에 난 넌더리가 났다. 그는 처음부터 내 의심을 샀다. 페니 패더가 그를 때려 눕혔을 때 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악마 같은 인상은 비록 순간적이었지만 복수에 대한 위협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실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선량한 레틀베러 시민들의 입장과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올드 찰리의 행동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범죄 증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그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을 난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에 대해 분명히 눈뜨게 해준 것은 굿펠로우가 말의 시체에서 찾아낸 총알이었다. 총알이 말을 관통할 때 들어간 구멍과 나온 구멍이 다르다는 것을 레틀베러 사람들은 잊고 있었지만 난 잊지 않았다. 총알이 관통했는데 말의 몸속에서 총알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넣어둔 것임이 분명했다. 피 묻은 셔츠와 손수건은 총알로 추측했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피는 검사 결과 포도주에 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과 굿펠로우의 씀씀이가 늘어난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자 의혹이 생겼는데 나만 알고 있었으므로 그 의혹은 더욱 강했다. 당분간 나는 굿펠로우가 사람들을 안내했던 곳으로부터 되도록 넓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셔틀워드 씨의 시체를 찾아 나섰다.
그 결과 사나흘이 지나 난 마른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덤불로 입구가 거의 숨겨져 있었다. 그 우물 바닥에서 난 내가 찾던 것을 찾았다. 그때 굿펠로우가 셔틀워드 씨가 샤토 마르고 한 상자를 약속하도록 감원 이설로 부추길 때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이 떠올랐다. 여기에 착안해서 난 일을 꾸몄다. 단단한 고래뼈를 구해서 시체 목구멍으로 집어넣고 헌 포도주 상자에 시체를 담았다. 고래뼈를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시체를 반으로 접었다. 이런 방법으로 시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뚜껑을 세게 누르고 못으로 박았다. 물론 뚜껑을 열자마자 시체가 튀어올라 꼿꼿하게 서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상자를 정리한 후 앞서 말한 대로 편지를 써 붙였다. 그리고 셔틀워드 씨가 거래했던 포도주 상인의 이름을 적고 내가 신호를 주면 굿펠로우 씨 집으로 그 상자를 보내라고 일러두었다. 시체에게 말을 하게 한 것은 내 복화술에 의존했다. 그 효과는 살인을 저지른 자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페니페더는 그 자리에서 풀려났다. 그는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경험의 교훈을 빌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줄곧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